인공지능 비즈니스 트렌드. 인공지능은 어떻게 비즈니스의 미래를 지배하는가? 인공지능 비즈니스 트렌드 전체 소개. 1800년대 중반, 금을 캐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국 서부로 몰려들었다. 이른바 골드러시였다. 1849년에는 금을 캐러 온 사람들이 유독 많아서 그들을 포티나이너스라고 불렀다. 2000년대 들어 새로운 골드러시가 시작되었다.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의 금광이다. 구글, 아마존, 바이두 등의 글로벌 IT 기업들과 학자들이 그 옛날의 곡괭이를 대신해 키보드와 GPU를 들고 금을 캐고 있다. 인공지능의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뉴 골드러시의 맨 앞줄에는 구글이 있다. 구글을 2014년 매출 영원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마인드를 4억 파운드에 인수했다. 2018년 5월에는 내부 연구소 이름을 구글 리서치에서 구글 AI로 바꿨다. 구글이 하는 모든 연구가 인공지능을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여야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신기술과 야성으로 무장한 스타트업도 뉴 골드러시를 이끌고 있다. 2018년 7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죽스가 5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다. 이는 2018년 미국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건이었다. 문학동네가 네이버와 함께 제작한 유인나 오디오북 시리즈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이 오디오북 시리즈는 탤런트 유인나 씨가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읽는 형식이 아니다. 네이버의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유인나 씨의 목소리로 데미안, 노인과 바다 등 고전을 읽어주는 형식이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통해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유인나 씨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책을 들을 수 있는 매우 신선하고 독특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생활 곳곳에서 인공지능의 영향력을 체험하고 있다. 쇼핑을 도와주는 이마트의 트로이,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해 음악이나 뉴스를 들려주는 카카오 미니 스피커, 사용자가 보고 싶어 할 만한 영화를 추천해주는 왓챠 플레이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 교육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다.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인공지능은 비즈니스를 스마트하고 스피디하고 스트롱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알고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 기회, 새로운 꿈을 찾는 방법을 알고 싶을 때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 인공지능 비즈니스 트렌드, 테크니들 지음, 와이즈맵 2019. 지은이, 테크니들 조성한 외에 대하여. 지은이, 테크니들. 테크니들은 2012년 개설된 테크미디어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IT 관련 정보와 소식을 필진들의 인사이트와 함께 전달하고 있다. 테크니들 필지는 미국, 독일, 한국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테크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자 현업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테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총 5천여 편의 기사가 업로드되었다. 테크니들 조성황, 이용규, 윤준탁, 권지훈, 곽준현, 임재환. 책의 내용과 서평. 첫 번째, 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 이론의 창시자들. 인공지능은 그동안 영화에나 등장하는 소재였다. 1968년 개봉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명작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비롯해 스타워즈, 터미네이터, 바이센테이얼맨 등이 인공지능을 다룬 대표적인 영화다. 이들 영화에서 인공지능은 외모는 로봇인데 사람처럼 말하고 감정을 느끼고
때론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로 그려졌다. 목소리 조작 시연기 1939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에 벨 연구소는 보더라는 이름의 신기한 기계를 출품했다. 보더는 목소리 조작 시연기의 약자로 특정 단어를 타이핑하면 사람이 말하듯 인공적인 목소리를 내는 기계였다. 보더는 스스로 생각하는 컴퓨터는 아니었지만 기계가 비슷하게나마 사람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례다.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을 완성한 튜링.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은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교수였던 앨런 튜링이 1950년에 발표한 계산기와 인간 지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구체화되었다. 그는 이 논문에서 과연 컴퓨터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어린이가 경험을 통해 지식을 배우듯 기계도 비슷한 방식으로 학습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앨런 튜링은 그 유명한 튜링 테스트를 제안한다. 튜링 테스트는 사람이 컴퓨터의 지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다. 가령 컴퓨터와 인간에게 각각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이 컴퓨터로부터 나온 것인지 혹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면 해당 컴퓨터는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지녔다고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이다. 튜링 테스트와 중국어방 튜링 테스트는 발표 후 큰 화제가 되었지만 이에 대한 비판 또한 적지 않았다. 중국어방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는 중국어에 대한 자료가 풍부하게 갖춰진 방에 중국어를 모르는 피실험자를 넣고 밖에서 중국어 질문지를 넣어 풀게 한다. 만약 피실험자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경우 방 안의 피실험자가 실제로 중국어를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방 안의 풍부한 자료를 보고 중국어를 잘하는 것처럼 흉내낸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이 실험의 결론이다. 이 실험에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 개념이다. 강한 인공지능은 실제 인간과 유사한 지능이 있는 인공지능이고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흉내낸 것에 불과한 인공지능이다. 즉, 중국어 방 실험에서의 강한 인공지능은 실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지능이고 약한 인공지능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것처럼 흉내내는 지능인 것이다. 존 설이 튜링 테스트의 비판자 입장이었다면 휴 레브너는 튜링 테스트를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그는 1990년 레브너상을 만들어 인간의 지능을 가장 유사하게 흉내내는, 즉 튜링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자에게 매년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튜링 테스트와 그에 대한 찬반이 인공지능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촉발시켰다면 존 맥카시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창안해 학술적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 그는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서 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다트머스 학예 인공지능 연구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워크숍을 조직하고 마빈 민스키, 클로드 셰넌 등과 함께 13쪽 분량의 학위 논문 연구 계획서를 발표한다. 그들은 이 연구 계획서에서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컴퓨터 등 당시 인공지능 기술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비즈니스 탄생. 첫 번째, IBM, 딥블루와 왓슨. 구글, 아마존 등 젊은 IT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 IBM 인공지능의 역사가 현대 인공지능 기술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정립된 1956년 다트머스 학예 인공지능 연구 프로젝트 워크숍을 기획한 인물 중에는 존 맥카시, 마빈 민스키 외에도 IBM에서 정보연구소 매니저로 일하던 나다니엘 로체스터가 있다.
그가 이끌던 팀은 IBM의 첫 상용 컴퓨터인 IBM 타입 701 개발을 담당했고, 패턴 인식, 정보 이론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도 IBM 덕분에 탄생했다. 1959년 IBM의 아서 사무엘은 보드게임의 일종인 체커스를 활용해 스스로 학습할 줄 아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머신러닝의 초기 연구를 발전시켰다. 그는 머신러닝을 개발자의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없이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컴퓨터에 대한 연구 분야라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이후에도 인공지능 역사의 주요 이벤트에는 항상 IBM이 있었다. 1997년 슈퍼컴퓨터 딥블루가 러시아의 체스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를 이겼고, 왓슨이 2011년 퀴즈쇼 제퍼디에서 두 명의 인간 챔피언을 상대로 3회 연속 승리했다. 2014년부터는 단순히 주어진 문제에 답하는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과 심도 있는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인 프로젝트 디베이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은 1950년대에 이론적 씨앗이 뿌려졌으나 관련 기술과 컴퓨팅 파워의 한계로 비즈니스에 제대로 접목되지 못한 채 1990년대까지 더딘 발전을 보였다. 그러다가 1997년 IBM이 개발한 슈퍼컴퓨터 딥블루가 러시아의 체스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를 꺾으며 중요한 전환기를 맞는다. 당시 둘의 경기는 1996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6회, 1997년 뉴욕에서 6회 펼쳐졌는데, 1996년의 경기 결과는 4대2로 카스파로프가 우세했었다. 그러나 이듬해 경기에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딥블루가 2승, 카스파로프가 1승을 거두고 3번의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딥블루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당시 대결은 2016년 이세돌 기사와 알파고의 경기 장면과 거의 흡사했으며, 컴퓨터가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이겼다는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IBM은 딥블루 외에도 왓슨이라는 이름의 슈퍼컴퓨터를 개발해 2011년 퀴즈쇼 제퍼디에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다. 왓슨은 이 퀴즈쇼에서 70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켄 제닝스와 20번 우승한 브래드 루터를 상대로 3일간 3번에 걸쳐 퀴즈 대결을 펼쳤는데, 모두 왓슨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두 번째, 달파. 인공지능 비즈니스의 한 줄기가 IBM에서 시작됐다면, 다른 한 줄기는 미국 국방부에 의해 발전되기 시작했다. 음성인식 서비스 시리와 자율주행차가 미 국방부, 더 정확히는 방위고등 연구계획국의 지원에 힘입어 만들어진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술들이다. 자율주행차 기술의 탄생과 발전에도 달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달파는 일찍이 1966년 스탠퍼드 대학의 찰스 로젠이 이끌던 다목적 자율이동 로봇 연구인 쉐이키 더 로봇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로젠은 앞서 소개한 SRI 인터내셔널 인공지능 센터를 설립한 인물이기도 하다. 2004년부터 시작된 달파 그랜저 챌린지는 자율주행차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달파 그랜드 챌린지는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서 정해진 루트를 따라 240km를 완주하는 자율주행차 개발팀에게 100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하는 대회였는데, 2004년에는 어느 차도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한다. 당시 가장 멀리 달린 자율주행차는 카네키 멜론 대학에서 출전한 샌드스톰으로 약 12km를 달렸다고 한다. 2005년 대회는 2004년에 수립된 샌드스톰의 기록을 넘어섰고, 5개 팀은 212km를 달려 결승선을 통과했다.
두 번째, 인공지능의 종류.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5가지 프레임. 페드로 도밍고스 교수. 인공지능에 관한 책인 마스터 알고리즘은 2016년 빌 게이츠가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 읽어야 할 2권의 책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참고로 빌 게이츠가 추천한 또 다른 한 권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닉 보스트롬의 슈퍼 인텔리전스이다. 마스터 알고리즘에서 저자 페드로 도밍고스 교수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5가지 부류로 나눴다. 분류 기준은 그들이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는지에 따른 것이었다. 첫 번째, 기호주의자. 첫 번째 분류는 논리를 중요시하는 기호주의자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도밍고스 교수는 기호주의자들이 역연력적인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연구한다고 설명하는데,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학창 시절에 배운 역연법과 귀납법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역연법은 보편적인 규칙이나 가설에게 개별 현상을 설명하는 추론 방법이다. 가령, 귤은 노랗다라는 보편적 규칙을 바탕으로 따라서 제주도 귤밭에서 무작위로 딴 귤은 분명 노란색일 것이다 라는 구체적 사실을 논리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다. 그런데 기호주의자들은 개별 데이터로부터 보편적 규칙을 도출하는 귀납법을 쓴다. 제주도 농부가 1000개의 귤을 수확했는데 다 노란색이므로 모든 귤은 노란색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정리하는 식이다. 따라서 기호주의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규칙의 정확도다. 연결주의자. 두 번째 부류는 연결주의자다. 연결이라는 단어에서 눈치챈 독자들도 있겠지만, 이들은 사람의 뇌의 신경망을 구성하는 뉴런과 시냅스가 활동하는 방식에서 힌트를 얻었다. 귤은 노랗다라는 보편적 규칙이 정말 보편적일까? 혹시 다른 색깔을 가진 귤은 없을까를 살펴보는 작업이 기호주의자들에게는 중요하다. 이들은 학문적으로는 컴퓨터학이나 언어학, 논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뉴런은 우리말로 신경세포라고 하는데, 이 뉴런들 사이를 연결하는 시냅스를 통해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이 오고 간다. 특정 뉴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 이를 흡수하는 다른 쪽 뉴런이 흥분되거나 억제되는데, 이 과정은 스냅스의 세기를 변화시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일반인들이 갖는 오해 중 하나는 실제 인간의 뇌 속에 들어있는 뉴런과 시냅스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직접 활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마도 알고리즘 이름 중에 신경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관절 움직임에서 힌트를 얻어와 로봇의 팔을 만든 것처럼 연결주의자들은 실제 신경망의 작동 원리와 구성 방식만 빌려와 인공신경망이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인공신경망이 좀 더 복잡해진 형태가 바로 딥러닝 기법의 하나인 심층 신경망이다. 세 번째, 진화주의자. 세 번째 부류는 다윈의 진화론에서 개념적인 모티브를 얻은 진화주의자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생물체가 적자 생존과 진화를 통해 끊임없이 최적의 적응 상태를 추구한다는 원리에 바탕을 둔다. 자연에서 종이 생존하고 진화하는 과정을 보면 개체들이 제한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와중에 얼마만큼 환경에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 생존이 결정된다. 그리고 일단 살아남아 환경에 적응한 개체는 번식을 통해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이어간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도출된다. 인공지능 연구에 진화론 개념은 왜 필요한 걸까? 이는 그 밖에 다른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방대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진 경우, 수학적으로 알고리즘을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변수들을 동시에 최적화해야 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해결책을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기호주의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모델의 정확도에 관심이 있다면, 진화주의자들은 최종 도출된 모델의 적합도에 관심이 있다. 네 번째, 베이지안. 네 번째 부류는 베이지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베이지안이라는 이름은 18세기 영국의 통계학자인 토머스 베이즈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가 처음 제안한 베이즈 정리는 오늘날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다. 베이지안들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최대한 가능성이 높은 통계적 결론을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일이다.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상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4년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월드컵 우승 국가 예측 이벤트를 예로 들어보자. 사람들은 월드컵에서 독일이 우승할지, 브라질이 우승할지, 아니면 어떤 나라가 우승컵을 차지할지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급기야 문어까지 동원해 이 예측 이벤트를 즐기곤 한다. 도박사들이 월드컵 우승 국가에 베팅하는 방법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통계적인데, 각 팀이나 개별 선수 혹은 감독의 과거 전적을 종합 계산해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팀에 베팅을 한다. 무조건 독일이 우승한다, 무조건 브라질이 우승한다 식의 주먹구구식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팀의 우승 확률이 몇 %인지 계산해냈기 때문에 베팅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형적인 베이스식 접근으로 과거 성적이라는 개별 사실들의 근거에 우승 국가를 예측하는 귀납적 추론이라고 할 수 있다. 베이지안인들이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분야는 다양하다. 이미지의 패턴을 인식하거나 금융 상품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스팸 메일을 분류하며 의학 진단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분야 등이 대표적이다. 다섯 번째, 유사주의자. 마지막 다섯 번째 부류는 유사주의자들이다. 단순히 표현하자면 입력된 데이터들이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를 따져서 그 유사도에 따라 그룹 짓는 일이 유사주의자들의 주된 관심사다. 넷플릭스의 영화 추천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자. 넷플릭스는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공포영화를 추천해주고, 로맨스 영화 취향의 회원들에겐 로맨스 관련 영화를 자주 추천해준다. 이는 넷플릭스 시스템이 영화들 간의 유사도를 측정한 다음 해당 영화 그룹과 사용자의 취향이 얼마나 비슷한지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스튜어트 러셀의 인공지능 4가지 분류. 페드로 도밍고스 교수의 분류가 방법론 중심이었다면, 인공지능 교과서라 불리는 인공지능을 쓴 스튜어트 러셀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4가지 분류를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인간처럼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첫 번째 분류는 인간처럼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튜링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스템을 뜻한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어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고 지식을 저장한 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두 번째 부류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이는 인간처럼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풀고 학습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심리실험, 뇌 이미지 분석을 통하거나 인간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곰곰이 따져보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세 번째,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세 번째 부류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절차에 따라 항상 옳은 결과를 지향한다는 뜻으로 이른바 논리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 부류에 속한다. 러셀은 합리적 생각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을 예로 들어서 논리주의자들은 세상의 모든 현상을 원론적인 추론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실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풀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 라고 지적한다. 네 번째,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러셀이 가장 강조하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인간을 대신해 합리적으로 행동까지 하는 시스템이다. 즉, 스스로 주변 여건을 파악하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며 확실하든 불확실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지향하는 시스템이 이 부류에 속한다. 러셀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면 합리적으로 생각만 하는 시스템보다 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기반한 시스템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별 인공지능 트렌드. 이제 미시적 시각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각 산업별로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금융.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 수식을 만들어 미래를 예측하거나 분류한다는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을 고려할 때 금융 분야는 머신러닝을 도입하기에 안성맞춤인 영역이다. 수많은 고객 데이터를 컴퓨터에 자동으로 맡길 수 있으며 다양한 수학적 통계 기법이 금융 분야에서 이미 사용 중이라는 점도 인공지능과 금융 분야의 만남은 그 어떤 분야보다 수월하고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도 관리. 금융 업무 중에서도 신용도 관리는 금융기관의 수익 창출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다. 가령 신용카드 발행 과정을 생각해보자. 신용카드 발행 시 기준이 되는 것은 각 개인이나 사업의 신용도다. 카드사는 고객의 신용도가 나쁘면 신용카드 발행 요청을 거부하고 반대로 신용도가 높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혜택과 함께 적극적으로 신용카드를 발행해 주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머신러닝 기법은 신용도 측정의 핵심 알고리즘으로 작동한다. 개인이나 사업자의 과거 대출 이력, 대출 규모, 미납 기간, 현재 신용카드 보유 여부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 신용카드 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 마케팅. 마케팅 관점에서도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전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프로모션을 가능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 이력을 분석해 해당 고객의 취향에 맞는 할인 프로모션을 적용하거나 이상적인 결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단순히 연령대나 성별에 기초한 대규모 마케팅이 아닌 개인별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해진 것이다. 사기 방지. 금융 사기를 방지하거나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일도 머신러닝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가령 한국에서 결제됐던 카드가 1시간 후 갑자기 해외 ATM에서 사용됐다는 데이터가 입력된다면 카드가 해킹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혹은 과거에 결제했던 분야의 상품이 아닌 다른 분야의 상품이 거액으로 결제됐다면
이 또한 그동안의 결제 패턴과 다르다는 진단과 더불어 금융기관과 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경고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교통, 금융 분야와 함께 머신러닝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분야는 교통 분야다. 바로 자율주행차 때문인데 컴퓨터가 사람 운전자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필수다. 자율주행차에 어떤 기술이 적용되어야 할지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사람은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가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시각적으로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주변에 자전거가 지나가는지,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는지, 차선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또한 사람 운전자는 주변에서 나는 다양한 소리를 청각적으로 즉시 인지하고 어떤 소리인지 대략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차 안에서 나는 냄새나 차의 떨림, 차의 온도, 주변 차와의 거리 등 여러 감각을 동원해 차 주변과 내부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작업이 순발력 있게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제 이 작업을 컴퓨터가 한다고 생각해보자. 컴퓨터는 짧은 시간 안에 차 외부 전경의 이미지 패턴을 인식하고 분류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전방에 있는 무언가가 가만히 서 있는 가로수인지, 차 쪽으로 다가오는 자전거인지, 차와 상관없는 그냥 인도를 걷는 사람인지 등 전후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 소리, 냄새, 진동 등도 마찬가지다. 자율주행차 내외부에 설치된 센서는 이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적절한 판단을 내린다. 어려워 보이는 일 같지만 이미 2005년 달파 그랜드 챌린지에 참가했던 자율주행차 중 5대가 미국 모하비 사막에서 212km를 무사히 달려 결승점에 도착했다. 만약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면 기존의 교통 생태계는 분명 급진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다른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교통이나 자동차 산업은 연관된 기업체나 근로자가 많고 도로와 신호 등 공공 인프라를 총체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유통 분야, 인공지능과 아마존. 인공지능이 리테일 분야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를 알려면 아마존을 보면 된다. 고객이 아마존의 개별 상품 페이지를 방문하면 2가지 중요한 정보가 뜬다. 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구매한 다른 상품들에 대한 리스트다. 다른 하나는 이 제품을 본 고객이 본 다른 상품에 대한 리스트를 뜻한다. 두 리스트 모두 사용자가 지금 보고 있는 제품과 연관된 다른 제품들을 가격, 평점과 함께 보여준다. 고객은 이 정보 덕분에 어떤 제품이 더 저렴하거나 평가가 좋은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샀는지 편하게 비교하고 결제할 수 있다. 이는 오프라인 쇼핑에서는 할 수 없었던 체험이다. 아마존이 만든 무인 점포 아마존고는 조금 다른 종류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 매장에는 사람이 없고 대신 컴퓨터가 모든 일을 처리한다. 도난 방지를 위해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와 센서는 고객이 어떤 물건을 집어들었는지, 물건을 훔쳐가지는 않는지 등을 판단한다. Just Walk Out 이라 불리는 이 인공지능 기술 덕분에 고객은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 없이 그저 매장에서 물건을 들고 나오면 되고 계산은 자동으로 처리된다. 단, 결제가 아마존 앱에서 진행되므로 아마존 계정에 카드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마존의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에도 자연어 처리 및 음성 인식 기술이 들어있다. 2014년 11월 미국 시장에 첫 공개된 알렉사는 아마존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시술로 에코, 소노스 등
스마트 스피커 외에도 포드, 토요타 등 일부 자동차 모델이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 아마존 브랜드가 아닌 기기에도 설치되어 있다. 아마존은 알렉사가 설치된 에코, 에코닷, 파이어 등 자사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알렉사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자들이 다양한 알렉사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알렉스 스킬 키트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 모음집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약은 더욱 돋보인다. 의료진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엑스레이나 MRI 등의 진단 결과를 더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 환자 상태가 얼마나 위독한지,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등의 소견도 과거보다 더 정확하게 내릴 수 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수술 과정에서도 의료진에게 최적의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제공할 수 있다. 제약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용하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려면 수많은 임상 실험을 거쳐야 하는데, 인공지능을 통해 실험에 필요한 시간과 조건들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도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개인화된 의료 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개인화 의료 서비스란 개인의 병력과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환자 본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나 예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진이 당장 환자의 현재 상태만 보고 치료를 한다면 이는 일시적인 치료에 불과하지만, 과거 어떤 병을 가졌는지, 환자 가족들에게 어떤 병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진료나 예방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한 유전자 분석은 짧은 시간 안에 저렴한 가격으로 개인의 방대한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 현장의 비정형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IBM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기록의 80%는 비정형화된 형태로 저장된다. 비정형화된 형태라 함은 예를 들어 규칙적인 형태로 기록된 숫자나 문자가 아니라 개인이 자유롭게 만든 메모, 영상, 사진, 음식 등 비규칙적인 형태의 정보를 뜻한다. 의료진이 전문 용어로 작성하는 차트, 엑스레이 사진, 대면 진료 시 듣게 되는 의사의 소견 등이 환자가 의료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비정형 데이터다.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게 판독하고 수집함으로써 그동안 파편적으로 관리되던 진료 정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인공지능 기술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온전히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 대표적인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월트 디즈니의 연구 조직인 디즈니 리서치 랩이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거둔 성과에 대해 살펴보자. 디즈니가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 맞닥뜨린 문제 중 하나는 빛을 최대한 리얼하게 표현하는 일이었다. 빛은 3D 애니메이션에서 물체의 사실감을 일일이 표현하려면 사람이 많은 시간을 들여 작업해야 했다. 빛을 적게 그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노이즈가 많이 껴서 지저분한 그림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디즈니는 딥러닝 알고리즘 중 이미지 인식 작품에 유용한 컨볼루션 신경망 기법을 이용해 노이즈를 줄여 선명한 그림을 얻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인공지능 마케팅 사례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통한 마케팅 혁신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개인화 추천은 이제 강력한 마케팅 무기로 자리 잡았다.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개인화 추천의 접근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IBM과 언더아머의 만남. 가장 진보된 형태의 마케팅. 인공지능을 통한 마케팅 혁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콘텐츠 큐레이션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큐레이션은 광범위한 정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수집하고 분석해 타깃 고객층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전달한다. 이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의 수집 범위가 넓어 사람이 직접 작업할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콘텐츠 큐레이션의 사례로 미국 유명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언더아머와 IBM의 협력 사례가 있다. 언더아머의 헬스케어 앱 언더아머 레코드는 IBM의 인공지능인 왓슨을 활용해 고객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건강과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맞춤형 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령 사용자가 앱에서 나이와 신체 조건 등 자신의 기본 건강 정보를 입력하면 사용자와 같은 연령 혹은 유사 신체 조건을 가진 사용자들의 운동량, 영양 상태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에게 권장할 만한 운동 프로그램이나 식단, 수면 시간 등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언더아머가 출시한 심박 모니터, 피트니스 트래커, 체중계, 센서가 부착된 스마트 의료를 활용하거나 삼성, 핏빛 등 언더아머 협력업체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앱에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연동함으로써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언더아머 레코드 앱은 인공지능을 토대로 사용자들이 건강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왓슨과 연동된 날씨 및 환경 요인 등을 아울러 분석한다. 따라서 마치 개인 트레이너나 건강 컨설턴트에게 조언을 받듯이 개인에게 최적화된 수면과 운동 시간, 활동량 등 영양 섭취 등에 대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얻을 수 있다. 언더아머의 앱은 사용자 수가 약 2억 명 이상에 달하며 커넥티드 피트니스라는 비전 아래 신발과 의류 등의 제품, 고객,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있다. 이렇듯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개인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은 물론 개인에게 맞는 자사 제품을 추천해 줌으로써 마케팅 효과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 챗봇. 인공지능 기반 마케팅을 얘기할 때 챗봇도 빼놓을 수 없다. 마케팅에서 챗봇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고객은 항상 문의에 대해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기를 원한다. 기업은 작게는 몇 명에서부터 많게는 수백, 수천만 명에 이르는 고객의 문의를 상대해야 하는데 이를 사람이 일일이 대응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기업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챗봇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문의 및 요청 사항을 전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즉, 고객센터 운영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으며 특정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을 미리 학습한 챗봇을 통해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챗봇을 활용해 고객에게 편리하면서도 맞춤화된 응대를 함으로써 긍정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챗봇이 고객 밀착 마케팅의 미래로 주목받는 이유다. 비즈니스에서 활용되는 챗봇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사용자와의 양방향 소통으로 콘텐츠 전달력이 높고 사람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질문할 수 있다.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 이용 가능하다. 또한 챗봇은 텍스트형, 음성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할 수 있어 사용자 환경에 맞춘 효율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다. 음성 인식 기술, 알렉사와 시리 시대의 마케팅.
알렉사와 시리 같은 음성인식 기술은 향후 기업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인공지능 비서 혹은 가상비서라고 불리는 이들 음성인식 기술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을 제공하고 고객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소비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마케팅 플랫폼이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으로 구성됐다면 앞으로는 음성인식 관련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공간에서 음성 기술과 음성 마케팅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술은 향후 많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 수집 및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관련 기업들도 마케팅의 핵심인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은 음성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2020년이 되면 온라인 검색의 50%가 스크린이 아니라 음성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컴스코어의 예상과 더불어 실제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와 서비스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마케팅 시대의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소비자의 참여와 상호작용이다. 음성인식과 인공지능은 소비자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끌어낼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인공지능 비서, 특히 음성인식 기반의 인공지능은 사람과 직접 대화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 인공지능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쇼핑정보, 검색정보 등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사항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계획된 일정에 푸시 알람을 보내거나 말을 건넨다.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음성으로 편하게 인공지능에게 질문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이렇듯 인공지능은 접근성과 편의성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소비자의 참여와 상호작용이 많아질수록 더욱 많은 데이터가 축적된다. 더 많은 데이터는 인공지능이 충분히 학습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원동력이 된다. 버거킹 광고. 최근에는 기업들이 광고에 인공지능을 등장시키거나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인공지능을 접하는 형식의 마케팅으로 발전하고 있다. 버거킹은 2017년 구글의 인공지능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광고에 활용해 큰 화제를 모았다. 15초짜리 광고 영상에서 버거킹 직원이 와퍼버거를 손에 들고 구글 어시스턴트를 불러 와퍼버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진다. 이때 구글의 인공지능 비서를 활성화시키는 단어인 OK 구글이 광고에 나온다. 그런데 당시 해당 광고를 보고 있던 사람들 주변에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 관련 기기들이 OK 구글이라는 단어를 인식하면서 활성화되어 와퍼에 들어간 식재료에 대해 설명해주는 사건이 벌어졌다. 구글은 이를 방지하도록 조치했고 버거킹은 이와 관련된 새로운 광고를 다시 제작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다. 버거킹은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을 소재로 이런 기발한 광고를 만들면서 당시 트위터에서 버거킹에 대한 포스팅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바이럴 효과를 톡톡히 거뒀다. 버거킹에 대한 인지도를 상승시킨 것은 물론 인공지능의 취약점을 기발하게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광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광고 카피를 작성해주는 인공지능 카피라이터도 있다. 퍼사도는 인공지능 카피라이팅 플랫폼이다. 퍼사도는 마케팅 담당자들이 주로 쓰는 문장, 단어들과 기존 카피에 대한 소비자들의 감정을 분석하고 타깃의 연령, 취향, 감정에 맞게 조합하여 광고 카피를 작성한다. 단순한 정보 전달형 문구가 아니라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문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퍼사도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퍼사도는 "뭐 해? 오늘 저녁에 만날래?
라는 데이팅 메시지를 오늘 공원 가기 참 좋은 날이다. 그치? 로 바꿨다. 4시 30분입니다. 처방된 약을 복용하세요. 라는 메시지는 찰스 씨, 약 먹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로 바꿔 노출했다. 그 결과 퍼사도를 통해 노출된 광고 반영률이 기존 대비 80에서 110% 증가했고, 퍼사도 솔루션은 골드만삭스로부터 3천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퍼사도는 호텔스닷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에어 캐나다 등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넘볼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감성을 자극하는 영역까지 인공지능이 대체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롯데제과 롯데제과는 2017년 IBM과 업무 협력을 체결하고 왓슨을 도입하여 방대한 소셜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토대로 소비자 반응을 빠르고 정밀하게 분석하거나 이상적인 조합의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롯데제과는 8만여 개의 인터넷 사이트와 각종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음식과 관련된 소비자 반응이나 취향이 담긴 문장 등 1,000만 건이 넘는 데이터를 확보했다. 그리고 왓슨의 자연어 처리 및 분석 기능을 활용해 데이터를 항목별로 분류하고 과자, 초콜릿 등 카테고리별로 소비자가 좋아하는 재료와 맛을 찾아냈다. 인공지능이 분석해낸 최근에 뜨는 맛을 소비자 취향에 맞게 개발한 것이 바로 빼빼로 신제품이다. 롯데제과가 새롭게 출시한 빼빼로 깔라만시 요거트와 빼빼로 카카오 닉스는 한 달도 채 안 돼 생산 물량이 모두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롯데제과는 빼빼로뿐만 아니라 다른 과자류에도 인공지능 분석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매출 증대까지 달성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인공지능 마케팅의 미래. 세일즈포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마케팅 담당자의 절반가량이 인공지능을 일부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고 2019년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마케팅 담당자가 27%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합치면 78%에 이르는데 10명 중 8명의 마케터는 인공지능의 힘을 활용해 마케팅 전략을 수집하거나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고객 관련 데이터의 생성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자연어 처리나 머신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마케팅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은 마케팅 담당자의 계획을 유동적인 계획으로 전환시킨다. 고객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함으로써 마케팅 계획이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여러모로 마케팅 업무를 돕고 개선하더라도 여전히 인간 마케팅 담당자는 필요하다. 마케팅 담당자는 기획력, 창의력과 더불어 돌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 경험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 직감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아마존, 마텔 사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나름대로 정의한 학자나 기업이 많다. IBM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 요소를 통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시키는 전략이라고 정의했다. 컨설팅 기업 AT커니는 디지털 신기술로 발생하는 경영 환경의 변화에 맞춰 프로세스를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하고 비즈니스의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기업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일반 기업 혹은 비즈니스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모바일,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와 같은 각종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과거의 비즈니스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변화 속도뿐만 아니라 그 대상과 범위도 파격적이다. 제조, 생산, 물류, R&D, 마케팅, 인사, 총무에 이르기까지 기업 활동의 전반에 걸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 경영의 큰 흐름이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이어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대표적인 기업은 바로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했다. 온라인에서 책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는 일반 유통회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인터넷이라는 IT 기술을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지만 인터넷은 아마존의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도구일 뿐 기업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다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마존은 아마존 웹서비스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점차 IT 기업으로 변신하기 시작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전자상거래 회사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완벽하게 진행된 IT 기업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아마존은 매출의 대부분을 AWS에서 확보하고 있으며 AWS를 기반으로 각종 IT 관련 사업을 확장해 영역을 넓혀 나갔다. 그리고 현재는 인공지능과 로봇, 드론을 개발하는 등 전 세계 최대 IT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일반 기업에서 비즈니스가 완전히 디지털, IT의 일부분이 되는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 여부는 인공지능을 얼마나 이해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성패가 갈리게 될 것이다. 바비 인형을 만드는 완구회사 마텔은 아이들이 점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빠져드는 추세에 따라 매출이 감소했다. 마텔은 이런 시장 상황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대응했다. 태블릿 위에 자사가 제작된 캐릭터 완구를 올리면 화면에 숨겨져 있던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는 전략을 선보인 것이다. 또한 바비 인형, 토마스 기차와 같은 유명한 캐릭터를 모바일 앱으로 옮겨 온라인에서도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활용하면 일반 기업이나 상점에서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의 혁신 모델이 탄생할 수 있다. 인공지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효과. 스타벅스 지휘 사례. 스타벅스는 인공지능 기반 가상 바리스타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는 고객이 스타벅스 앱을 통해 음성 명령이나 텍스트 메시지로 가상 바리스타에게 음료를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더 만족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개인화 고객 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스타벅스의 인공지능 기반 주문은 국내에서도 가능하다. SK텔레콤의 인공지능 누구 또는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빅스비를 통해 음성으로 주문 가능하며 사용자는 스타벅스의 바리스타와 이야기하듯 취향에 맞게 시럽이나 크림량 등을 조절해 주문할 수 있다. 주차 가능 매장이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검색할 수도 있다. 제너럴 일렉트릭도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로 꼽힌다. GE는 산업 및 소비재 제품 회사에서 디지털 산업회사로 변신했고, 2016년에는 소프트웨어 판매로 7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GE는 산업 영역에서 사용 중인 각종 디바이스로부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가령
공장 설비에 센서를 부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설비와 설비 간, 공장과 공장 간을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인공지능이 분석한다. G2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G2의 미래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이는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디지털 트윈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예측 모델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트윈, 디지털 쌍둥이로 산업기기를 효율화. 디지털 트윈은 산업기기나 공장 등의 물리적인 세계를 컴퓨터에 재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품의 모양뿐 아니라 기기나 공장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실시간 정보를 복사하는 것이다. 디지털 트윈이 있으면 어떤 부품이 어느 정도까지 소모되어 있는지를 분석해서 교환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판단하기 쉽다. 공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장치를 멈추지 않고 가동 조건을 바꿀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를 검증할 수도 있다. 기기나 공장의 가장 적합한 운영 방법을 추구할 수 있고 가동률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G2 사례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다. G2는 다양한 산업기기를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운용 효율을 높이는 산업용 인터넷을 제기했는데 디지털 트윈은 그 핵심에 위치한다. 이미 G2는 항공기 엔진이나 발전기기 등에서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G2는 디지털 트윈에 인공지능을 조합시켜 산업기기의 운용 효율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가동 중인 발전기나 항공기 엔진 터빈 날개의 표면 상태를 이미지 센서로 촬영하여 그 화상 데이터로부터 인공지능이 날개 소모 정도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이상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문제가 있으면 경고를 한다. 화상 이외에도 터빈의 스위치를 켰을 때 온도나 회전수 등의 데이터 변화와 껐을 때의 데이터 변화도 학습시키고 가동 중에 비슷한 데이터 변화가 발생하면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다. 가상의 터빈인 디지털 트윈을 이용하여 데이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실제로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트윈을 이용하여 각 기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점검을 자동화할 수 있으며 개별 기기에 맞는 관리와 유지를 실시하면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수리 비용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 G2는 항공기 엔진이나 발전기의 보수와 관리에 이런 방법을 응용하여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특정 산업기기뿐 아니라 공장 전체에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다면 생산 과정 전체의 관리도 효율화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기계학습이라고 부른다. 컴퓨터가 다수의 화상 데이터를 학습하여 어떤 패턴이 존재하는지를 발견하고 그 후에는 일단 학습한 결과에 새로운 데이터를 더하면서 재학습한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장래의 예측 정밀도를 높여가는 것이다. 컴퓨터로 설계한 모델을 이용하여 공장에서 출하 전에 기기를 검사했을 때의 데이터와 현재 기기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유지와 관리를 하는 경우는 지금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실제 공간에서 가동되고 있는 기기의 실시간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고 기계 학습도 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디지털 트윈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현실의 하드웨어를 디지털 트윈으로 완전히 똑같게 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GE 디지털 솔루션 설계자 라젠드라 마조람은 디지털 트윈은 콘셉트이며 끝이 없다. 도입할 때 정밀도가 60%라고 한다면 단계적으로 70%, 80%, 90%로 끌어올려 100%에 가까워진다. 데이터 해석에 기계학습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밀도를 점차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1년의 산업기기 데이터 해석 방법을 GE는 산업데이터 과학이라고 한다. 라젠드라 마조람은 산업기기의 데이터 과학에서는 하드웨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계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산업기기의 다양한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도입 프로세스, 코웨이 사례. 지능 도입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먼저 미래 예측이다. 인공지능을 통해 제품의 수요와 공급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생산 및 물류 배송 등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마존은 물류센터 재고를 예측하고 상품을 해당 물류센터에 미리 보내놓는 등 물류 처리 작업을 인공지능을 통해 고도화한다. 미래에 발생할 위험 요소를 예측하거나 유지보수 수요를 예상하는 작업, 트렌드 리서치 등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다음은 자동차와 최적화다. 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항구나 매장 운영을 자동화하거나 반복되는 오류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인공지능이 활용된다. 판매 가격을 최적화하고 고객 개인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제품과 서비스의 마케팅 및 홍보 최적화에도 인공지능이 활용된다. 과거의 실적을 바탕으로 판매처, 공급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 역시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개인화를 들 수 있다. 개인화된 정보나 추천을 제공하고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인공지능 도입이 가능하다. 코웨이는 아마존의 음성인식 인공지능 알렉사를 공기청정기에 연계했다. 사용자는 간단한 음성 명령으로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고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과 더불어 인공지능 라이트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이는 고도로 정교한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어렵고 직접 자원을 투자하기 어려운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수준의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인공지능 라이트는 전사적 자원 관리, 고객 관계 관리, 소셜미디어 데이터, 판매 데이터와 같은 영역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 라이트가 고성능의 인공지능보다는 덜 복잡하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분류하고 비즈니스에 맞는 설계 및 구현을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리스크. 인공지능, 믿을 수 있을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나와 연설을 하는 특정 동영상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영상이 이슈가 된 이유는 영상 속 오바마 전 대통령이 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욕설과 비속어가 섞인 표현을 거침없이 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 동영상은 나중에 가짜로 판명되었다. 누군가가 본인의 얼굴 표정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얼굴 이미지를 합성해 마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실제로 그러한 욕설과 비속어를 남발한 것처럼 꾸며 동영상으로 만든 것이다. 문제가 된 동영상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라는 기술로 만들어졌다. 제작자가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특정인의 표정, 동작, 억양, 목소리, 행동 패턴, 버릇 등을 성대모사 하듯 모두 익히고 촬영을 한 후 이를 특정인의 기존 영상에 프레임 단위로 1대1 매칭시켜 덧입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영상을 재생해서 보면 마치 동영상 속 특정인이 진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물론 이런 기법으로 만든 동영상은 아직 어색하고 어설프게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위의 오바마 전 대통령 영상처럼 합성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 높은 영상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동영상이 늘어날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향후 사회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과 이를 이용한 비즈니스는 우리에게 악영향 또한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딥페이크 동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인공지능 기술과 비즈니스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효용 가치만큼이나 우리 생활에 미치는 위험 혹은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직업이 사라져간다. 미국 금융시장을 대변하는 월스트리트의 수많은 투자은행들 가운데 맏형격인 골드만삭스는 수년간 인공지능 기술을 본사의 금융 서비스에 접목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600여 명에 달하던 골드만삭스의 주식거래, 트레이딩 부서는 소수의 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 인공지능 자동거래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골드만삭스는 전 CEO인 로이드 플랭크페인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뿐 아니라 회계, 재무 등 지원 부서에도 인공지능을 통한 관리 시스템을 이미 도입했으며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관리 영역을 넓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화가 일어났다. 앞서 언급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챗봇 서비스 에리카의 경우 기존의 챗봇과는 달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2,500만 고객의 패턴을 일일이 분석하고 그에 꼭 맞는 최적의 플랜을 짜서 고객에게 먼저 말을 건넨다. 인공지능, 해킹, 그리고 사이버 보안. 하지만 이미 세계도처는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들이 해킹을 당해 수많은 기밀 정보와 개인정보가 노출된 바가 있다. 미국의 대형 신용정보 업체 에퀴팩스는 2017년 해킹으로 인해 1.5억 명의 미국인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을 겪고 CEO가 사임했으며 최근에는 페이스북이 해킹을 당해 회원 5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KT가 해킹을 당해 980만 명에 이르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주요 카드사 및 은행들도 다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해킹에 이용되는 인공지능 수준도 더욱 높아져 향후에는 영화에서나 보던 국가 전력망이나 교통망 혹은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해킹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만약 그러한 일이 현실화된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인공지능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수많은 해킹 사례로 인해 이제껏 사이버 보안이 해킹보다 한 발 늦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굴욕적 이미지였다면 향후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도입된 사이버 보안은 해킹 시도를 빠르게 감지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잡아냄으로써 효과와 효율 면에서 훨씬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아마존은 자사의 아마존 웹서비스 상의 엄청난 데이터에 대한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자 인공지능 보안 전문 스타트업 하비스트 AI와
스쿼러를 연달아 인수한 바 있다. 인공지능 리스크에 대비하는 정부 정책. OKI가 2015년 맥킨지와 함께 조사한 바에 따르면 데이터의 개방성 순위에서 미국이 전체 8위에 랭크된 데 반해 중국은 93위에 머물렀다. 정부의 공공 데이터가 민간 부문의 혁신과 비즈니스의 혁신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데이터 폐쇄성은 중국의 인공지능 비즈니스 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중국의 폐쇄성으로 인해 국제적인 공동 연구가 제한적이라는 점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 문제 중 하나는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로 인해 사라질 일자리가 많다는 것이다. 2017년 맥킨지의 보고서는 미국과 독일의 일자리 중 최대 3분의 1 정도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2013년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보고서는 인공지능 비즈니스가 도래하면 미국인들의 47%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미국 내 소득 격차를 더 벌려서 불평등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물론 이런 어두운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사라진 일자리 대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다시 재고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예상대로 실현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시키고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 인공지능 기술과 이를 이용한 비즈니스가 보편화되면서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리스크 또한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오바마 전 대통령의 딥페이크 동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인공지능 활용의 초기 단계일 때 어두운 면들도 차분히 챙겨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영에 필요한 한마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새로운 구조, 새로운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과 관련된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함께 사용된다. 미국 기업인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인공지능 모델링에 대한 특허 출원을 많이 하고 있는 반면 중국 기업인 바이두는 정보 검색,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출원에 집중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머신러닝이다. 머신러닝은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해 분류하거나 미래에 새로 들어올 데이터의 결과를 예측하는 일을 컴퓨터가 스스로 최대한 잘 해낼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을 뜻한다. 멋진 사례와 재미있는 통계. 세일즈포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마케팅 담당자의 절반가량이 인공지능을 일부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고 2019년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마케팅 담당자가 27%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마존은 미국의 친환경 오프라인 슈퍼마켓인 홀푸드를 137억 달러에 인수하고 온라인 의류업체 자포스를 8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대규모 인수 합병을 성사시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게임 스튜디오나 미디어 제작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가 기대되는 크고 작은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전자상거래 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중국의 인공지능 비즈니스에서 주목할 만한 분야는 단연 안면인식 분야다. 당초
이 분야는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가 강세를 보이던 분야였으나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2010년 이후부터 중국의 스타트업들이 두각을 나타냈고 각종 경진대회를 휩쓸면서 단기간에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했다. 특히 최근 2018년 11월에 미국 상무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연구회가 주최한 안면인식 공급자 대회에서 중국 업체가 1위부터 5위까지 독식할 정도로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안면인식 기술은 강력하다. 2018년 초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어떤 책을 읽는지 분석한 뉴스가 화제가 되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가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었는데 그 녹화 장소는 바로 서재였다. 중국 네티즌들은 영상을 보고 시진핑 주석 등 뒤의 책장을 분석해 그가 주로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알아냈던 것이다. 그 중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책이 2권 있었는데 한 권은 미국 워싱턴 대학 교수인 페드로 도밍고스가 집필한 마스터 알고리즘이었고 다른 한 권은 호주 출신의 기업가 브레킹이 집필한 증강현실이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책은 마스터 알고리즘으로 이 책은 2016년 빌 게이츠가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 읽어야 할 2권의 책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참고로 빌 게이츠가 추천한 또 다른 한 권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닉 보스트롬의 슈퍼 인텔리전스다. 딥러닝의 정의 딥러닝은 인간의 뇌 신경망 구조에 착안하여 만든 머신러닝의 기법 중 하나로 단어 그대로 기존 머신러닝 기법들의 한계를 보완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시스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다. 딥러닝 기술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사례로 구글 포토나 아이폰의 사진 앱을 들 수 있다. 이들 앱에 들어가면 사용자가 찍은 사진 속 인물들의 폴더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용자가 사진 속 인물이 누구라고 사진에 지정한 적도 없는데 자동으로 인식하고 분류된 것이다. 이전의 머신러닝 기법이었다면 각 인물의 특징이 무엇인지 미리 알려줬어야 하지만 딥러닝을 통해 시스템 스스로 사진 속 인물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페이스북 등 그 밖의 다른 서비스에도 이와 유사한 기능이 적용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딥러닝은 이러한 이미지 인식 외에도 음성 및 영상 합성, 자동 번역, 로보틱스,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구글의 AI 개발 원칙 썬다 피차이는 2018년 6월 구글의 AI 우리의 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 시 지켜야 할 7가지 윤리 원칙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첫 번째, 사회에 유익한 인공지능. 두 번째, 편견이 없는 공평한 인공지능. 세 번째, 안전한 인공지능. 네 번째, 사람이 제어하는 인공지능. 다섯 번째, 개인정보 원칙을 지키는 인공지능. 여섯 번째, 과학적으로 우수한 인공지능. 일곱 번째, 악용의 소지가 없는 인공지능. 또한 아래와 같이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인공지능은 개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위험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 두 번째,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나 관련 기술. 세 번째, 감시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 네 번째,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 또 구글은 인공지능 개발 원칙을 단순히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 과정에서 이 원칙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모범 사례라는 제목으로 분기마다 공유하고 있다.
조직에 던져야 할 질문. 나는 우리 조직은 챗봇 AI를 활용한 고객센터를 구상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우리 조직은 언더아머의 사례처럼 AI를 이용한 컨텐츠 큐레이션을 바탕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우리 정부는 해킹으로 인한 국가 전략망, 교통망,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보안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상으로 2주차 인공지능 비즈니스 트렌드를 마치겠습니다.